올림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이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 눈보라가 몰아치는 알프스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17살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상대는 8년간 왕좌를 지켜온 미국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첫 번째 도전에서 소녀는 공중에서 중심을 잃고 파이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의료진이 파이프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뇌진탕 검사가 시작됐죠. 카메라가 하나둘 다른 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끝난 경기라고 다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소녀가 헬멧끈을 다시 조이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두 번째 시도 또 무릎부터 꺾이며 쓰러졌어요. 점수판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딱 한 번이었죠. 그 마지막 한 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소녀가 어떻게 올림픽의 역사를 다시 쓴 걸까요? 그날 밤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맥레오드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 스포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32회째 숫자로 승부를 읽어온 사람입니다. 누가 이길지, 몇 점이 나올지, 어디서 무너질지. 저는 그걸 맞히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결선에서 1차 런 선두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2026년 2월 12일 리비뇨 스노파크 밤이었습니다. 알프스 골짜기 위로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하프파이프 표면은 시간이 갈수록 끈적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탑 불빛이 눈발에 부서져서 파이프 안쪽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죠. 선수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속도 계산이 틀어지고 착지 감각이 흐려지는 밤이었으니까요. 프레스석에 앉은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밤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운이 경기를 가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클로이 김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어깨가 빠졌던 선수가 보호대를 감은 채로 전날 예선 1위를 찍었습니다. 90.25점. 그 컨디션 위에 올라탄 자신감이 얼마나 단단한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죠. 2018년 평창에서 17의 금메달, 2022년 베이징에서 94점으로 2연패. 이번에 이기면 하프파이프 역사상 남녀 통틀어 최초의 올림픽 3연패입니다. 제 분석 모델이 내놓은 금메달 확률은 87%. 저는 그 숫자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선 1차 런이 시작됐습니다. 12명이 차례로 파이프에 들어섰죠. 일본의 오노 미츠키가 85.00점으로 기준선을 깔았고 다른 선수들은 눈에 발이 묶인 듯 점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낙상이 이어졌습니다. 파이프 바닥에 주저앉는 선수가 1명, 2명 늘어날 때마다 관중석의 탄식이 커졌죠. 그 혼란 속에서 클로이 김이 마지막 순서로 파이프 꼭대기에 섰습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720에서 이미 높이가 남달랐고 스위치 더블 코크 1082 공중에서 완벽하게 풀렸죠. 파이프 가장자리를 넘어 솟구치는 몸이 조명 속에서 한 번 번쩍였다가 정확히 제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점수판이 바뀌었습니다. 88.00. 예선보다 낮았지만 이 조건에서 그 점수는 벽이었습니다. 관중석이 들썩였고 카메라가 NFL 스타 마일스 게럿의 환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실상 확정.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이 모니터에서 파이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런 중반 제가 미처 집중하지 못했던 장면이 리플레이로 올라왔거든요. 예선 6위 한국의 최가온. 17살 올림픽 데뷔 전. 그 선수가 공중에서 캡 1080을 시도하다가 머리부터 파이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고 선수는 파이프 한가운데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진탕 검사가 진행됐죠. 관중석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메모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최가온 1차 런 낙상. 메달권 이탈. 그게 30년치 데이터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올림픽 결선에서 1차 런에 머리부터 떨어진 선수가 그날 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판단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차 런이 시작되기 전 프레스석 주변이 느슨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접거나 커피를 사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승부가 끝난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는 건 의무감이지 기대감은 아니었으니까요. 88.00점이라는 벽 앞에서 남은 두 번의 런은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2차 런이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이 하나씩 파이프로 들어섰지만 눈은 그칠 기미가 없었죠. 파이프 상태가 더 나빠졌고 1차보다 낙상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점수를 올린 선수는 거의 없었죠. 오노 미츠키의 85.00점이 여전히 2위였고 88.00은 건드릴 수 없는 숫자처럼 점수판 꼭대기에 박혀 있었습니다. 18번의 런이 지나도록 그 숫자 위에 올라선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클로이 김이 움직였습니다. 2차 런에서 그녀는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았죠. 연습에서만 성공시켰던 1440, 4바퀴 회전을 올림픽 무대에서 꺼내려 한 겁니다. 역사를 만들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결과는 낙상이었죠. 공중에서 회전축이 흔들렸고 착지 직전에 몸이 꺾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졌지만 분위기는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프파이프 결선은 3번의 런 중 최고 점수 하나만 반영하니까요. 2차에서 넘어져도 1차의 88.00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클로이 김은 여전히 1위였고 3차 런이 남아있었죠. 오히려 이런 해석이 돌았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도전한 거다. 진짜 승부는 3차에서 걸겠지. 그런데 같은 2차 런에서 저를 멈추게 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가온이 출발선에 나타난 겁니다. 1차 런에서 머리부터 떨어졌던 그 선수가 뇌진탕 검사를 통과하고 파이프 꼭대기에 다시 섰습니다. 무릎에 테이핑이 감겨 있었고 헬멧 안쪽으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기자 한 명이 중얼거렸죠. 나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 아닌가. 최가온이 파이프로 들어섰습니다. 스위치 백사이드 900을 시도했죠. 공중까지는 좋았습니다. 높이도 충분했고 회전축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 보드가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면서 몸이 옆으로 쓰러졌고 파이프 벽면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낙상이었습니다. 관중석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침묵 안에 체념이 섞여 있었죠. 2번 넘어진 17살에게 남은 건 마지막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올림픽 결선에서 88.00점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요. 점수판 위에 최가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2번 넘어지고도 기권하지 않았다는 사실. 17살이 머리부터 떨어지고 무릎이 꺾이고 그래도 다시 출발선에 섰다는 사실. 저는 그걸 용기가 아니라 경험 부족이라고 읽었습니다. 포기할 타이밍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2차 런이 전부 끝났을 때 프레스석의 분위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남은 건 클로이 김의 3차 런에서 어떤 역사적 장면이 나올지 그것뿐이라는 공기였죠. 금메달 시상식 각도를 미리 잡으려는 카메라맨이 위치를 옮기고 있었고 저도 시상식 리포트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전설의 3연패 클로이 김이 역사를 완성하다. 30년 동안 데이터를 다뤄온 제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3차 런 대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파이프 정비를 위해 잠깐의 공백이 주어졌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변수를 체크하고 3차 런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정리했죠. 클로이 김이 1440을 다시 시도할 것인가? 오노 미츠키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최가온은 제 시나리오 안에 없었습니다. 2번 넘어진 선수가 세 번째에 88점을 넘긴다는 건 계산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파이프 옆 대기석에서 제 시선이 한 곳에 걸렸습니다. 최가온이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가 아니라 눈 위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치가 옆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 거리가 멀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분석가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시선으로요. 17살입니다. 생애 첫 올림픽이고 첫 번째 런에서 머리부터 떨어졌고 두 번째에서도 무릎이 꺾였습니다. 무릎에는 테이핑이 감겨 있고 몸 어딘가가 아프지 않을 리 없었죠. 이 상황에서 기권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부상을 키우지 않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누구나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가온은 일어섰습니다. 눈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무릎을 한번 두드렸고 헬멧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꼭대기로 향하는 리프트에 올라탔죠. 표정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 선수 기권 안 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권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분명했지만 저 선수가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도 느꼈으니까요. 제가 데이터를 다루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는 과거를 설명하는 데 탁월하지만 사람의 결정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선수가 어디서 넘어지고 몇 점이 나올지는 모델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넘어진 뒤에도 다시 올라가겠다는 결정. 그건 스프레드시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가온이 파이프 꼭대기에 섰습니다. 3차 런 출발 대기 순서가 올라왔죠. 12명 중 11번째. 클로이 김바로 앞 순서였습니다. 그 선수가 파이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 작은 몸 위에 쏟아지고 있었고 눈발이 헬멧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선은 이미 클로이 김의 3차 런을 기다리고 있었죠. 최가온의 차례는 많은 사람에게 금메달 앞에 마지막 절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대 없이 지켜보는 시간. 그래서 더 조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적 속에서 최가온이 보드를 파이프 가장자리에 걸었습니다. 출발 자세를 잡았죠.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있었고 옆자리 기자도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파이프 위에 선 그 작은 실루엣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체념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파이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1차도 아니었고 2차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선수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첫 트릭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스위치 백사이드 900. 주행 반대 방향으로 떠올라 두 바퀴 반을 도는 기술입니다. 하프파이프에서 가장 까다로운 진입 각도 중 하나죠. 최가온은 그걸 첫 트릭으로 꺼냈습니다. 파이프 가장자리를 넘어 솟구치는 높이가 1차나 2차 때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4m 이상. 조명 속에서 몸이 한 번 떠올랐다가 정확하게 파이프 안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착지 소리가 프레스석까지 들렸습니다. 건조한 소리. 흔들림 없는 소리.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두 번째 트릭, 캡 720. 세 번째, 프런트 사이드 900. 네 번째, 백사이드 900. 1080은 빠져 있었습니다. 세 바퀴 회전이라는 최고 난이도 카드를 일부러 내려놓은 겁니다. 그 대신 최가온이 선택한 건 완성도였습니다. 모든 트릭에서 그랩이 깊었고 높이가 일정했고 착지마다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트릭. 프런트 사이드 720. 두 바퀴 회전. 난이도만 보면 평범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가온은 그 마지막 트릭에서 파이프 위로 가장 높이 떠올랐습니다. 눈발 속에서 몸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착지 순간 보드가 파이프 벽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소리 하나 없는 착지. 그리고 파이프 바닥을 가로질러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프레스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의미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의 멈춤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본 것이 2번 넘어진 17살의 연기라는 게 즉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가온이 파이프 아래쪽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죠. 숨을 고르는 건지 다리가 풀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코치진이 달려왔고 카메라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점수판은 비어 있었죠. 심판석에서 채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1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하프파이프 채점은 30초 안에 끝납니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심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점수가 경계선 위에 걸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가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방송 리플레이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점수판이 바뀌었습니다. 90.25. 프레스석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90.25. 88.00 위에 올라간 숫자. 18번의 런 동안 깨지지 않았던 그 벽 위에 2번 넘어진 17살 선수의 점수가 올라간 겁니다. 관중석이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식이 흘렀죠. 하지만 가장 큰 소리는 한국어였습니다. 관중석 한 구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알프스 골짜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최가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수판을 올려다봤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다리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 그냥 내려앉은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써놓은 리포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전설의 3연패 클로이 김이 역사를 완성하다.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성급한 결론이었는지를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클로이 김 마지막 한 번 남음. 리비뇨 스노파크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90.25가 점수판에 올라간 직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죠. 클로이 김. 마지막 주자. 3차 런의 마지막 순서. 이 점수를 넘기면 3연패, 넘기지 못하면 왕좌를 내려놓는 밤이 됩니다. 저는 클로이 김의 얼굴을 모니터로 확인했습니다. 파이프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출발 전 멈춰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길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8년 전 평창에서 17살의 소녀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선수가 지금 같은 나이의 소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 본인도 그 대칭을 느꼈을 겁니다. 클로이 김이 출발했습니다. 첫 트릭부터 공격적이었죠. 높이를 끌어올렸고 속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릭에서 캡 더블 코크 1080을 꺼냈습니다. 이전 런에서도 성공시켰던 기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공중에서 축이 미세하게 틀어졌습니다. 회전이 완료되기 직전 보드 끝이 파이프 벽면을 스쳤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착지 순간 몸이 앞으로 꺾이면서 클로이 김이 파이프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대로 미끄러졌죠. 낙상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설의 3연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클로이 김은 파이프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헬멧을 벗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죠. 그 상태로 파이프 아래쪽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가온의 90.25를 넘을 선수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시선은 최가온이 아니라 파이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클로이 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클로이 김이 곧장 최가온에게 걸어갔습니다. 최가온은 그 순간 코치진과 함께 울고 있었죠. 금메달이 확정됐다는 걸 인지한 직후였습니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클로이 김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17살을 전설이 안아줬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 자판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분석도 기록도 그 순간만큼은 필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클로이 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크게 넘어지고도 다시 올라가서 경기를 이겼다. 그건 대단한 일이다. 3연패를 놓친 선수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게 있는 문장이었죠. 패배를 인정하는 동시에 승자의 자격을 보증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품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경기를 지켜봤지만 패자가 승자를 안아주는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경쟁자 사이의 예의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관계가 있었습니다. 최가온은 어릴 때부터 클로이 김을 보고 자란 선수입니다. 뉴질랜드 원정 훈련 시절 어린 최가온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게 클로이 김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최가온의 아버지와 클로이 김의 아버지가 친분을 쌓으면서 두 선수의 인연은 더 깊어졌죠. 최가온이 미국 매머드 팀에 소속될 수 있었던 것도 클로이 김 아버지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후배를 키웠고 그 후배가 우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넘어선 순간 우상이 먼저 축하해줬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바깥에 있는 이야기였죠. 경기가 끝난 뒤 프레스석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기적이었습니다. 2번 넘어지고 금메달. 17살의 신데렐라. 동화 같은 역전극. 기사 제목들이 이미 그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펼쳐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최가온의 시즌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26 시즌 국제 스키 스노보드 연맹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5번의 대회 중 3번 우승. 시즌 종합 랭킹 1위. 이 선수는 올림픽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즌 내내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해온 선수가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큰 성적을 낸 겁니다. 저는 3차 런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최가온이 선택한 구성을 하나씩 뜯어봤죠. 스위치 백사이드 900, 캡 720, 프런트 사이드 900, 백사이드 900, 프런트 사이드 720. 5개의 트릭 중 1080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바퀴 회전이라는 최고 난이도 카드를 전부 빼고 2바퀴 반 이하의 기술로만 런을 구성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88점을 넘기려면 난이도를 올려야 하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채점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하프파이프 채점은 단순히 트릭 난이도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높이, 다양성, 그랩의 깊이, 진입 각도의 변화, 그리고 전체 런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최가온의 3차 런은 난이도를 낮춘 대신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점수를 끌어올린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높이였습니다. 최가온의 가장 높은 에어는 클로이 김보다 약 20cm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죠. 1080 없이도 88점을 넘을 수 있었던 건 그 높이와 완성도가 난이도의 공백을 메꾸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위치 백사이드 900이라는 첫 트릭. 이건 주행 반대 방향에서 시작해 뒤쪽으로 회전하는 기술인데 여자 선수 중에서 이 트릭을 올림픽 결선 첫 번째에 배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입 각도가 극히 까다롭고 실패하면 런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최가온은 그 위험한 기술을 첫 번째에 놓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걸 가장 먼저 끝내겠다는 판단이었죠. 이건 패닉 상태의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최가온의 3차 런은 2번 넘어진 뒤 기적적으로 터진 게 아니라 2번 넘어진 뒤에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된 플랜 B였다는 걸요. 1080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꺼낼 것인가? 파이프 컨디션이 나쁠 때 어떻게 점수를 만들 것인가? 그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17살이 그걸 혼자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결과였죠. 코치진, 훈련 환경, 대회 경험,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만든 선택지였습니다. 최가온은 초등학교 때 일본에서 훈련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미국 매머드 팀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파이프를 탔습니다. 2023년에는 14살의 나이로 X게임 최연소 우승을 기록했죠. 그 시간들이 3차 런의 90.25점 안에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시간이었고 구조였고 그 위에서 스스로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한 가지 숫자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7세 3개월. 최가온이 금메달을 딴 나이입니다. 2018년 평창에서 클로이 김이 세운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금메달 기록은 17세 10개월이었죠. 최가온은 그 기록을 7개월 앞당겼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기록 갱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7개월이라는 차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두 선수의 17은 같은 17이 아니었으니까요. 클로이 김이 평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여자 하프파이프는 아직 개척의 시대였습니다. 1080을 결선에서 성공시키는 것 자체가 사건이었고 그걸 해낸 클로이 김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연 선수였죠. 규칙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최가온의 17은 다른 풍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열어놓은 시대 위에서 1080은 이미 기본 트릭이 되어 있었고 여자 선수들의 에어 높이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었죠.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상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준비의 밀도도 달라졌습니다. 최가온은 그 밀도 안에서 자란 선수였습니다. 이기는 법과 남기는 법은 다릅니다. 클로이 김은 이기는 법을 보여준 선수였죠. 3번의 올림픽, 2번의 금메달, 그리고 은메달 하나. 그 커리어 자체가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비뇨에서 클로이 김이 보여준 건 이기는 법이 아니라 남기는 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이긴 선수를 안아주고 왕좌를 내려놓는 방식. 그게 전설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세대 교체라는 말은 스포츠에서 자주 쓰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세대 교체는 한쪽이 밀려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임자가 무너지고 후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이 최선을 다했고 도전자도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갈렸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클로이 김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최가온에게 보내는 축하였죠. 너의 강인함과 정신력은 감동 그 이상이었다.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최가온은 거기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언니는 나의 영원한 롤모델이다. 존경한다. 감사하다. 저는 그 두 줄의 글을 읽으면서 데이터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진짜 위대한 순간은 기록이 깨질 때가 아니라 기록을 넘겨주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한국 스노보드의 역사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평창 권선우가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하프파이프에 출전했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는 이나윤이 도전했지만 역시 예선 20위로 탈락했죠. 그리고 2026년 최가온이 예선을 6위로 통과하고 결선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8년 동안 3번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한국 여자 하프파이프는 출전에서 결선 진출에서 금메달로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권선우가 길을 열었고 이나윤이 경험을 쌓았고 최가온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세대가 쌓아올린 계단 위에 마지막 한 발을 올려놓은 겁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리비뇨 숙소에서 리포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분석 보고서 중에서 이번만큼 결론을 쓰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숫자는 다 정리가 됐는데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90.25 대 88.00.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2.25점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2.25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2번의 낙상, 1번의 결단, 17살의 무릎에 감긴 테이핑, 눈발 속에서 파이프 꼭대기에 다시 선 작은 실루엣. 그리고 패자가 승자를 안아준 포옹 1번.
저는 32회 동안 데이터로 경기를 읽어왔습니다. 확률과 패턴이 제 언어였고 스프레드시트가 제 렌즈였죠. 그 렌즈로 본 세상에서 결과는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87%의 확률이 맞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3%는 통계적 오차로 처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리비뉴의 그날 밤은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델이 틀린 게 아니라 제 모델이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2번 넘어지고도 다시 올라가는 결정. 최고 난이도 카드를 내려놓고 완성도로 승부하는 전환. 자신을 이긴 후배를 안아주는 품격. 그런 것들은 데이터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기를 결정한 건 바로 그것들이었죠. 최가온의 금메달은 한국 동계 스포츠 설상 종목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그 한 줄의 기록이 가지는 무게는 스노보드를 넘어섭니다. 빙상이 아닌 설상에서, 스키도 아닌 스노보드에서, 세계가 독점해온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금빛을 달았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권선우가 출전만으로 길을 열었고 2022년 베이징에서 이나윤이 경험을 쌓았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최가온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계단을 만든 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가온 옆에는 클로이 김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하프파이프의 시대를 열었던 선수가 한국의 17살에게 왕좌를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는 손이 따뜻했다는 것, 받아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을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에서 최가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런이 자기 기준에서 완벽하진 않았다고. 아직 보완하고 싶은 게 있다고. 금메달을 목에 건 17살이 자축이 아니라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이 선수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에 서고도 올려다보는 사람은 아직 올라갈 곳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열흘이나 남아있었고 이 산골짜기에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승부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할 장면은 정해졌다는 걸요. 눈발 속에서 파이프 꼭대기에 선 작은 실루엣. 출발 자세를 잡고 아주 잠깐 멈췄다가 파이프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던 그 몇 초. 저는 리포트의 마지막 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금메달은 한 선수의 것이었지만 명예는 한 나라의 것이었다. 역사는 전설로 시작되지만 준비된 세대가 완성한다. 이것은 기적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이 만든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서, 얼음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